바닥에 엎드린 내 처지를 잊은 모양이구나. 관리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쏟아놓은 듯한 진한 커피 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비싸고 매끄럽고 오만한 소리. 연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2인자 고만식 전무. 그는 연우의 옆을 지나가며 마치 벌레를 피하듯 교묘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툭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연우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실수했군. 거기 청소하는 사람, 그것 좀 주워주겠나?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한 줌도 없었습니다. 그저 치워야 할 얼룩을 보는 듯한 건조한 멸시뿐이었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래, 깨끗이 치워야지. 우리 형님 주변엔 항상 너 같은 것들이 꼬여서 말이야. 먼지 하나, 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게. 전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그가 남긴 차가운 공기를 뒤로 하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먼지 하나, 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게라니. 모두가 떠난 늦은 오후, 연우는 회의실 청소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화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우는 고진수 회장이 앉았던 상석 아래를 닦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하단, 아주 깊숙한 구석에서 낯선 금속성 빛이 번쩍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아주 작은, 단추만 한 크기의 기계였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청기였습니다. 연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병 중에도 자신을 보면 인자하게 웃어주던 고진수 회장, 그리고 아까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고만식 전무. 연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을 못 본 척해야 할까? 나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소부일 뿐인데, 만약 전무가 알게 된다면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연우는 도청기를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찾았어. 분명 그 자리에 붙여뒀을 텐데. 고만식 전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연우는 도청기를 쥔 손을 가슴에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연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병원 복되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할머니의 얼굴 위로 낮에 보았던 고진수 회장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겠지. 연우는 주머니 속의 작은 금속 덩어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장실 아래에서 찾아낸 도청기.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겨눈 칼날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 척한다면 연우의 삶은 평온하겠지만 고진수 회장의 시간은 소리 없이 갉아먹힐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연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청소용 카트를 미는 손만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장실 앞은 고요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연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연우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고진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듯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내 주위를 맴도는구나. 고 전무가 보냈나? 아니면 비서실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도청기를 꺼내 낮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지? 회장님 책상 아래입니다. 어제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전무님이 찾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물컵을 건네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왜 내게 이걸 가져왔나? 전무에게 가져다 주었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았을 텐데.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 저희 할머니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던 재단. 그게 회장님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 할머니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할 만큼 영리하지 못합니다. 회장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아첨꾼과 칼을 품은 친족들 틈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 회장에게 이 젊은 청소부의 말은 낯설고도 생경한 진심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신연우라고 합니다. 연우라. 그래, 연우야. 네가 오늘 가져온 이 작은 기계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회장은 도청기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마천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라기엔 너무나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가봐라. 그리고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라. 만약 입을 열면 네 할머니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연우를 향한 보호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우는 보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말하는 모습을. 김 변호사. 내 유언장을 다시 점검해야겠어. 그리고 집안 식구들 몰래 사람을 하나 붙여줘. 복도로 나온 연우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회장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우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몰랐습니다. 복도 끝 그늘진 구석에서 고만식 전무의 비서가 싸늘한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연우에게는 마치 폭풍 전야의 무거운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회장실 부속실을 청소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연우는 그의 약 상자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매일 아침 회장이 먹는 약들의 색깔과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약을 챙기며 생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명한 약통에 든 가루약의 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탁한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이상해. 분명 어제까지는 하얀색이었는데 연우가 의아해하던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히 비품실 안으로 몸을 숨긴 연우는 문틈 사이로 밖을 보았습니다. 고만식 전무와 회장의 주치 의로 알려진 박 박사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 형님의 안색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 약 용량을
조금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전무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형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말은 연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삽니다. 이미 심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으니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라 길군. 하지만 완벽해야 하니 기다려야겠지. 유언장이 다시 작성되기 전에 끝나야 하니까. 고 전무가 박 박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연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청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약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약 상자 구석에 떨어진 가루약의 포장지 일부를 챙겨 자신의 앞치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소부의 말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연우가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장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연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고진수 회장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엎질러진 약사발과 물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느새 나타난 고 전무가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박 박사, 어서 오게. 박 박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주사기 안에 든 것이 무엇일지 연우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회장의 팔에 바늘을 꽂으려던 찰나 연우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 약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연우에게 꽂혔습니다. 고 전무의 눈빛이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짓이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고 전무의 손이 연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연우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앞치마 속에 약 포장지를 꽉 쥐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혀 젖어졌지만 연우는 고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건 이 약 때문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오늘 약 색깔이 달랐어요. 고 전무는 코웃음을 치며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청소부가 미쳤나 보군. 당장 끌어내. 그리고 이 아이가 만진 모든 것을 소독하고 경찰에 신고해. 우리 형님을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연우의 시야 끝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고진수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모양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회사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진 연우의 앞에는 이제 막막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치마 속에는 아직 그들이 지우지 못한 진실의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연우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 텅 빈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차가운 빗물보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고 전무에게 맞은 자국으로 화끈거렸지만 연우는 앞치마 속 약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도. 연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신현우 씨, 방금 재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원 수속을 밟으시거나 미납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말투는 고 전무의 손발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었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돈도 직장도 기댈 곳도 사라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약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연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회장의 전용 운전기사인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연우에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신현우 씨, 타세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연우는 의아했습니다. 회장은 분명 쓰러지지 않았던가. 의구심을 품은 채 도착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교회의 조용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 깊숙한 방 안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창밖을 보고 있는 고진수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박 박사가 주사를 놓으려 할 때 네가 소란을 피워준 덕분에 김 변호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지. 회장은 연우가 가져온 약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고만식, 그놈이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다. 하지만 연우야, 아직은 부족하다. 이 약 하나만으로는 그놈의 뒤에 숨은 거대 세력과 그놈이 빼돌린 회사 자금을
다 찾아낼 수 없어. 회장은 연우의 뺨에 남은 상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너를 다시 사지로 보내야 할 것 같구나. 나를 위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라 나의 눈이 되어다오. 회장의 제안은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지만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음 날 연우는 다시 신화그룹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고 전무의 지시로 해고되었던 그녀는 회장의 비밀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를 통해 야간 특수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녀는 고 전무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연우의 무기는 빗자루와 걸레였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가 쓰레기통을 비울 때 그 안의 종이, 조각들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우는 고 전무가 파쇄기에 넣지 않고 무심코 버린 서류 조각들, 그가 마시고 남긴 찻잔의 흔적, 그리고 책상 위에 남은 아주 미세한 지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발밑을 닦는 청소부를 가구만큼이나 무시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연우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시각, 고 전무의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연우는 비린내 나는 비밀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해외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내역서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고 전무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지? 연우는 숨을 멈추고 책상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구두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고만식 전무의 구두 소리가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인 채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뺨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고 전무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청소부인가? 아직 일이 안 끝났나 보군. 그는 책상 위에 가죽 장갑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연우의 눈앞에는 그의 매끄러운 구두, 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면 바로 들킬 거리였습니다. 연우는 손에 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가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고 전무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박 박사. 형님의 상태는 어때? 그래, 깨어나지 못하게 관리 잘해. 유원장 공증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숨만 붙어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청소부 계집애 아직 못 찾았나? 그 손톱만 한 증거라도 밖으로 나가면 골치 아파져.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연우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처리해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기는 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얼마 후 고 전무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연우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빠져나가려던 순간 책상 밑 구석에 붙어 있는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무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누런 봉투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품에 안고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 청소 도구함 뒤에 숨어 연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과 수기로 작성된 명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진수 회장과 연우의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전무의 방에 숨겨져 있었지? 명부에는 신화그룹 창립 멤버 및 주식 증여 목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할머니의 본명 이정숙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막대한 양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한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신화그룹에 뒤처리나 하며 손자가 굶지 않게 하려고 굽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머니가 이 그룹의 시작을 함께한 주주였다니 고만식이 할머니를 쫓아내고 그 지분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까봐. 연우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고 회장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빼매 아낀 할머니의 인생을, 그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연우 보호자님, 지금 빨리 오셔야겠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셨는데 병원 측에서 미납금을 이유로 상급 병실 이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고만식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무서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 숨긴 서류를 확인하며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만식 전무님, 당신이 틀렸어요. 바닥에 엎드린 사람은 땅에 떨어진 진실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연우는 빗줄기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세상을 뒤집을 가장 강력한 쓰레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연우는 원무과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잠시만요, 제발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저대로 두시면 안 돼요. 신연우 씨,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미납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 병실 이동은커녕 일반 병실 유지도 어렵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눈은 연우를 보지 않고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고만식 전무의 그림자가 이 병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있음을 연우는 절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명조차 정리 대상이 되는 현실. 연우는 품 안에 숨긴 누런 봉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미납금 내가 결제하지. 연우가 돌아보자 휠체어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고진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느라 고생하는 아이를 사지에 둘 수는 없지. 회장은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순식간에 원무과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액의 수표가 건네지고 할머니는 신화그룹 산하의 가장 안전한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후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에게 봉투 속 사진과 명부를 건넸습니다. 사진을 본 고진수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정숙 누님, 내 할머니가 정말 이정숙 씨란 말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알고 계셨나요? 할머니가 신화의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을요. 고진수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 속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어루만졌습니다. 신화는 나와 내 동생, 그리고 네 할머니 세 사람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다. 누님은 우리 형제의 정신적 지주였지. 그런데 30년 전 누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투서가 들어왔고 누님은 자취를 감췄다. 나는 누님이 우리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재단을 통해 몰래 돕기만 했던 건데, 아니요, 회장님. 할머니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명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서류, 지분 포기, 강요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고만식의 젊은 시절 서명과 함께 할머니의 지장을 강제로 찍은 듯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만식 전무가 할머니를 범죄자로 몰아 쫓아낸 겁니다. 할머니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저를 키우셨어요. 평생 신화의 화장실을 닦으면서도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 폐가 될까봐. 연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진수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저지른 악행이 단순히 탐욕을 넘어
가장 소중했던 2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만식이가 감히 그런 짓을. 회장은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병색이 아닌 사자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야, 이제 너는 단순히 내 비서가 아니다. 너는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내 유일한 아군이다. 고만식은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너를 죽이려 할 거다. 아니, 이미 시작했겠지. 회장은 김 변호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분 반환 청구 소송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게. 그리고 연우에게는 내 비장의 카드를 건네주게. 김 변호사가 연우에게 건넨 것은 은색 열람 카드였습니다. 신화 갤러리 지하 비밀 수장고 열쇠입니다. 고만식 전무가 비자금으로 사들인 고미술품들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수 없으니 아가씨께서 가셔야 합니다. 아가씨. 그 낯선 호칭에 연우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연우야, 이제 숨지 마라. 내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펴드리는 방법은 네가 당당하게 그들의 머리 위로 올라서는 것뿐이다. 병실 밖 비바람이 잦아들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에 젖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연우는 스스로 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화 갤러리의 밤은 지독하리 많지 고요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수억 원대의 그림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장막 같았습니다. 연우는 청소부 작업복이 아닌 짙은 색의 단정한 옷을 입고 갤러리 지하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은색 열람 카드가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독전기에 닿았습니다. 삐빅.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서늘한 냉기가 연우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고만식 전무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요새이자 그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선반마다 가득한 고미술품들 사이로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는 힘겨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고만식이 해외 경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와 가짜 감정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다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피눈물이었어.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핵심 페이지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오만한 소리. 고만식 전무였습니다. 연우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빠르게 금고를 닫고 전시물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완벽하겠지. 형님의 유언장은 이미 종이 조각이 되었고 이제 신화는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고만식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취한 비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고진수 회장은 내일이면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둘 겁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 계집도 지금 쥐잡듯 뒤지고 있으니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연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와 회장님을 죽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만식이 갤러리를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저 오만한 남자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서슬퍼런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우는 갤러리를 빠져나와 회장님이 기다리는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엔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 찾았습니다. 그가 숨겨온 모든 추악한 진실을요. 고진수 회장은 연우가 가져온 사진들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수고했다, 연우야. 이제 내일이면 이 신화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내일은 신화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 고만식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던 그날은 이제 신화의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심판의 날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본사 대강당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화려한 조명은 단상 위에 선 고만식 전무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맞춤 양복에 매무새를 다듬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고진수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된 점, 가족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형님의 뜻을 받들어 신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뢰감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만식이 안주머니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보이며 차기 회장 선임을 공식화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작업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선 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신화그룹의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얼마 전 도둑질을 하려다 쫓겨난 청소부 아닙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는 거야. 경비원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세요. 경비원들이 연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고만식 전무님이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진수 회장님의 약물을 바꿔치기해 건강을 해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30년 전 강제로 빼앗은 신화그룹 창립 주주의 지분 증명서도 있습니다. 강당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만식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런 밑바닥 인생의 말을 누가 믿겠나. 밑바닥 인생의 말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낸 진실입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자 강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과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만식이 박 박사와 은밀하게 거래하는 모습, 지하 수장고의 비밀 장부 리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고만식의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이 죽어야 내가 산다니까 그 청소부 계집도 같이 처리해. 강당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더 조용해졌습니다. 고만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단상을 붙잡을 때 연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셨습니다. 연우의 말이 끝나기 무서운 속도로 다시 한번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탔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계를 뿜어내며 고진수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휠체어에서 일어나 연우의 곁에 섰습니다. 만식아, 네가 죽였다던 형이 여기 살아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지 않고도 강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고만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연우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양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만식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회장의 자리는
불과 몇 걸음 앞에 있었지만 이제 그 거리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되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조작된 거라고. 고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주주들의 야유에 묻혔습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만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고진수 회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고만식의 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만식은 끌려가면서도 연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까지 청소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을 것 같으냐. 너도 곧 비참하게 버려질 거다. 그의 마지막 발악에 연우는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먼지들이 모여서 당신의 눈을 가린 거죠. 당신에겐 쓰레기였겠지만 우리에겐 평생의 진실이었으니까요. 고만식이 처참하게 끌려나간 뒤 고진수 회장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는 곁에 선 연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신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죄인을 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30년 전 이 회사의 뿌리를 함께 내렸으나 억울하게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의 할머니 이정숙 씨의 사진과 함께 복원된 주주 명부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신화그룹의 정당한 창립 주주입니다. 그분의 손녀인 신연우 양은 오늘부로 할머니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은 신화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연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 평생 락스 냄새가 가시지 않던 그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머니는 죄인도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할머니의 VIP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 이름 회장님이 다시 돌려주셨어. 우리 이제 숨어 살지 않아도 돼. 할머니는 말없이 연우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씻어내듯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고만식과 박 박사를 포함한 일당은 구속 기소되었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은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고 회장의 복귀와 연우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정의로운 기적으로 알려지며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는 쇄신되었습니다.
연우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닥을 닦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아침은 지독하리 많지 고요했습니다. 신화그룹 총수대행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집무실 안, 연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올려다보는 것조차 버거웠던 마천루들이 이제는 그녀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손에 들린 것은 화려한 결제 서류가 아니라 낡고 해진 걸레 한 장이었습니다. 연우야, 이제 그 걸레는 놓아주어도 되지 않겠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인자한 목소리에 연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조심스럽게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고진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그래, 네가 이곳에 올 때마다 창틀을 닦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너는 이 회사의 당당한 주인 중 한 명이야. 지시를 내려야 할 위치란다. 연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에 뺀 락스 냄새가 아직은 이 비싼 향수 냄새보다 편안해서요. 그리고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요. 고진수 회장은 연우의 곁에 서서 함께 밖을 응시했습니다. 구만식은 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탐욕에 눈이 멀어 살더니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연우야, 나는 네가 그를 이긴 것이 그 증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정직함이 그가 세운 거짓의 성벽보다 높았기 때문이야. 회장님,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연우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기획서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신화 서비스 재단 설립안이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주차관리원. 건물 안에서 가장 먼저 일과를 시작하지만 가장 늦게 기억되는 분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플 때 치료비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할머니처럼요. 회장은 기획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대견함이 서렸습니다. 몇 달 뒤 신화그룹 본사 로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숨겨져 있던 청소부들의 휴게실이 채광이 가장 잘 드는 층 한편으로 옮겨졌고 그 입구에는 신화의 시작, 이정숙 여사를 기리며라는 작은 동판이 새겨졌습니다. 연우는 퇴근길에 할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연우야,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할머니.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무시 못해. 할머니는 이 건물을 닦던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이야. 할머니는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지는 로비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바닥은 연우가 예전에 닦았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낮은 곳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신화. 누군가에게는 거창한 성공담이겠지만 연우에게 신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진실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얼룩을 닦아내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